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응급 의료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고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의료계 반대 등으로 여전히 출범에 난항을 겪는 분위기입니다. 첫 소식 이채림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 대국민 담화에는 명절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응급 상황 시 국민 행동 요령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담화 직전 중대본 회의도 직접 주재할 예정인데 한 총리가 의료 대란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내는 건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오후 국회에서는 응급 의료를 점검하고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당정협의회가 열립니다. 한 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총리,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은 전공의협회와 의사협회 등이 미온적인 데다 여야 입장도 달라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단체에서도 일단 들어와 보시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시면 여기서 탈퇴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집권당 대표와 정부의 입장이 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 이 집권 세력의 입장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정해달라는 것을.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문의 뜻을 접었다는 동료의 영상을 공유하는 등 협의체 구성에 애둘러 불만을 드러내 이들을 설득하는 게 정치권의 선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김건희 여사가 해당 사건에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주가 조작 사건.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김건희 여사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해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해당 사건에서 주가 조작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선 김 여사에 대한 직접 판단은 내려지지 않지만 기소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다른 전주 손모 씨의 주가 조작 공모 혐의를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손 씨의 혐의가 오늘 유죄로 인정되면 김 여사의 가담 여부도 같은 논리로 판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던 민주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은 의정 갈등을 해결할 때라며 해당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준비 연대를 발족시켰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김건희 여사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지역화폐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야당에게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건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 위헌성이 가중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법률안을 계속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야당은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대신 여야 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우 의장은 협의체 구성 난항에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의료계 참여를 직접 설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감한다며 환영했지만 추석 전 특검법 처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려 했던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의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앞서 야 4당 소속 의원 12명은 반복된 거부권 행사와 의료대란 등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탄핵준비연대를 발족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한미연합사령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현재 시간 11일 브런슨 육군 중장을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중장은 현재 육군 1군 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대장으로 진급할 예정입니다. 연합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과 유엔사 사령관을 겸임하는 자리로 최종 부임까지는 상원의 인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이 본회의 처리를 추석 연휴 뒤로 미뤘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원식 의장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면서 특검법 처리에 제동을 걸었는데 여야 반응까지 함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합시다. 거듭 강조합니다. 의료 대란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안건 조정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제가 처음 봅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26일 목요일 본회의 개최 의사 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민주당이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이 특검 법안 처리할 예정이었고 국민의힘도 여기에 맞서서 추석 연휴 동안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오늘 본회의 상정을 미루면서 무산이 된 상황이죠. 우원식 의장의 판단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래도 국민들 민심을 좀 더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사실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대한민국 3부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정치인으로서는 대통령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직입니다, 사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국회의장이란 무거운 자리를 가지고 국회 대표로서 이게 중재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한쪽 당의 입장만을 말해서 안 되는 것인데 이때까지 우원식 의장이 잘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번만큼은 좀 그 의료 대란 등의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 지금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 가슴 아픈 것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후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국회의장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회의장까지 비난을 했는데요. 예. 이게 참 대한민국 정치가 가까워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3부 요인이라는 국회의장조차도 네네. 이렇게 정말 쉽게 비토하고 비판하고 책임져라 하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국회의장 정말 이렇게 정치를 가볍게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이 국민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은 좀 그 말의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경악스럽다면서 이 강하게 반발했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혹스러운 모습도 하는 모습도 좀 읽히고 있는데 예상을 민주당에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경합스럽다고 지금 했겠죠.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 필리버스터라는 어떤 정쟁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게 국민들 앞에서 지금 이 의료 대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예. 모습 보이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뽑은 우리 당 출신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예. 저는 존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안 통과라는 것이 국회만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대통령께서도 이걸 수용하시고 혹여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 돌아와서 재표결을 넘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지 예. 단순하게 국회만 통과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통과, 폐기 이러한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끼리라도 이거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어쨌든 우원식 의장의 지금 현재 의견을 좀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검찰이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지만요.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건 관계자에 대한 2심 선고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2심의 그 논점, 핵심 논점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이제 그 손모 씨가 원래 1심에서 무죄였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2심에서는 공모는 아니지만 방조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모 씨라든지 권오수 전 회장의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숱하게 이야기해 왔지만 김건희 여사의 지금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충분한 수사를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조차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고 예.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혐의가 없는 사건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2심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야당이 특검법 압박을 이어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이제 단독으로 공개 행보를 재개를 했습니다. 추석 대국민 인사 영상에도 이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글쎄 이제 언론에 노출이 자꾸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셨지만 추석 그 인사하는 그 영상에서도 명품백과 관련해서 사과가 없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여사께서 대통령과 함께 가시는 것도 아니고 여사 혼자 마포대교 가셔가지고 네네. 어떤 경찰들과 함께 시찰을 하는 모습이 또 거기에서 미흡하다,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상급자가 현장을 순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또 대통령과 같은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명품백과 관련해서 그래서 면죄부를 이제 받았다는 것이냐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여사께서 대통령과 함께 가셨다면 모르겠지만 저렇게 단독으로 가시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야당 의원 12명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원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이라는 건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 무게가 있는 거고 정치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명령하셨을 때 정치권이 수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네네.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에 170명이 넘는 많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170명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헌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됐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뭐 반헌법적인 공직자라든지 임명이라든지 어떤 일본과 관련된 외교 문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불만과 불평이 많아지기엔 좀 충분한 사유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의견을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핵 사유가요. 반헌법적 공직자 임명, 또 거부권 행사, 특검 거부, 대일 굴욕 외교 이런 거잖아요.
이건 근거가 되는 겁니까? 탄핵 사유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데라고 해서 지금 시키겠다, 탄핵 지금 소추를 하겠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에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들 정도로 업무상, 직무상의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나열된 것 중에서 어떠한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있습니까? 헌정 질서를 뒤흔들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너무나 악용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모임을 주도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야말로 좀 스스로 자가 반성을 좀 하셔라. 정말 국회의장,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도 예. 한 번 정도 돌아보시면서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좀 돌아보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예. 김중혁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박원순 성범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옹호하기도 하고 명예회복 운동을 하겠다라고도 했던 분이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지만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2심에서 2년 지금 6개월 유죄 판결 받은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께서 지금 대통령, 죄가 적시되지 않는 대통령의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국민들을 위한 정치 논의를 좀 이어가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또다시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뭐 끝이 없어요.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신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자, 제정신인데요? 지금 박규택 의원님, 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의원을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니까 협박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니 법무장관이랑 뭐 행정처장한테 감옥 가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면서 의사 진행에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과하거나. 송석준 의원님은 여지없이 오늘 단골 메뉴처럼 145조 1항에서 1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글쎄요, 그 국회에서 또 특히 법사위에서 여야의 충돌 장면 또 막말 이런 거 늘 방송을 해야 돼서 좀 송구한 마음도 있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뭐 논평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그 부분에 관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되는데 아무래도 개딸 강성 지지층의 힘을 업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강성 지지층을 위한 법사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들의 마음에 드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지금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다 기록에 남고 있는 것이니 그렇죠. 네. 예. 정청래 위원장께서도 이게 법사위의 진짜 이 역할을 위해서 좀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런 발언들이 결코 국민들의 보편적 시각에서 좋아 보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중립을 얘기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그렇지만 글쎄 이렇게 계속 막말을 싸움터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사건만 두고 봤을 때는 어쨌든 국민의힘 박규택 의원께서 법사위원장을 두고 제정신입니까라고 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법사위원장인데 뭐 국회의원을 떠나서 제정신이냐 말을 듣고 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전체적인 요지를 보면은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모습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얼마 전에도 이 악당 빌런으로 이 법사위 파행을 빚었는데 법사위 막말 싸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 여야 의정협의체 가동을 위해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정부를 좀 더 설득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경로로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속하게 이 협의체가 출범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 정치가 아닌 결과 정치가 여당 정치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해결 의지 확답부터 받아오십시오.
제가 몇 개라고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상당수 의료 단체가요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 가능 입장을 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협과 전공의 협의회는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죠. 이런 상황에서 추석 연휴 전인 내일까지 자 여야 의정 협의체 이에 출범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상황. 그래도 출범하는 것이 국민들 마음이 조금 편하시겠죠. 근데 예. 지금 이 의사단체가요, 약 15개나 돼요.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개 단체들 중에서 참여하는 단체가 뭐 8개가 될지 9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단체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 단체들은 각각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냐도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조차도 한 목소리를 모으지 못할 것이고 여와 야 그리고 정부까지도 한 목소리를 모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만나는 것이 결국에는 자위뿐이 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어떠한 국민들을 위한 위로행위뿐이 되지 않는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끌어내기 굉장히 힘든 구조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이 정말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되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2025학년도 사실 이거 정원은 조정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뭐 수시 모집도 네. 시작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 개혁은 의료 개혁대로 정말로 소신 있게 밀어붙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얘기를 좀 제가 들어보면 조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개문 발차 좀 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라도 논의하자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 현실적인 논의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단체에서도 이 대표성을 명확히 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의도 자체를 명확하게 하나로 모아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도 일부 단체, 의료단체에 대해서 참여하는 방식 협의체라도 출범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100% 정해진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야 의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당과 야당은 중재자고 당사자는 의사들과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의사들 중에서도 지금 핵심은 의사협회하고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부 단체들이 들어와서 협의체에 들어오는 것은 그러니까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오히려 오해와 불신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 대통령실을 좀 설득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조금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전공의와 의사협회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들도 지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박단 비대위원장이 이면택 협회장과는 절대 같이 앉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풀어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만약 협의체가 먼저 개문 발차를 했을 때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앞서가는 모습이 돼서 오히려 더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에 당사자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의협이라든가 거기가 꼭 들어와야 된다. 전공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도수 총리 응급 의료 종합 상황에 관한 대국민 담화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메시지 같은 건 어디다 중점을 둬서 메시지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국민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안심시키는 것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전공의들의 동의 없이는 지금 이것은 좀 모아지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전공의 분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게 원하는 바를 아무리 요구한다라고 해도 이게 그 담보가 국민 생명이나 국민 안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자리를 지키시면서 이러한 협의들을 이끌어 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5만 원 지원법 관해서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25만 원 지원법을 두고 하위 80%나 70% 지급이 효과적이라면서 연일 소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도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어떤 실행을 먼저 하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 좀 서운하긴 하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같은 구성원들끼리 그런 내용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25만 원에 대한 지원이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마냥 저희 의견이 다 100% 수용되면 좋겠지만 정치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발씩 물러섰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전 국민에서 어떤 선택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도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어쨌든 김동연 지사로서도 경기도라는 큰 지방 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현실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과거 기재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떤 기재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조금 본인의 소신이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다 각자의 정치인으로서 자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의 큰 틀에서의 의견은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는 일회성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이게 그 민주당에서 경제정책이라고 하는데 경제정책 아니죠. 이거 포퓰리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80%냐 100%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13조냐 10조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부채 채권이 발행돼야 되는 것이고 이 부채 채권에 대한 이자만도 연 5천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 부채 천조 시대를 연 민주당이 계속해서 빚냅시다 하는데 이거 나라 망국으로 이끌고 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게 또 현금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상품권이에요. 지역화폐예요. 근데 지역화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목을 매는지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을이 무색하게 폭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많게는 80mm까지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좀 식혀줄 전망인데 지금 날씨가 어떤지 광화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혁수 기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어젯밤부터 시작된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출근길 시민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이 출근길을 재촉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다소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내린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6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면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오늘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 지역이 80mm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구름대가 시간당 5km로 느리게 이동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많은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엔 최대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저녁쯤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mm에 달하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상청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의 경우 지하차도 고립과 하천 범람 등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7월 이후 2달여 만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린 기자,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언제 발사한 건가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건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입니다. 우리군은 한미 정보자산 등을 동원해 북한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궤적, 재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 8일 쓰레기 풍선 부양 이후 나흘 만인데 탄도미사일 도발은 7월 이후 거의 2달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해당 미사일이 4.5톤의 초대형 탄두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에는 200여 대가 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공개하며 무력 도발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직후 압록강 일대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며 3,000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나면서 수해 복구 작업 등으로 도발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던 북한은 지난주 오물풍선을 닷새 연속 남한으로 날려보내며 도발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오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대응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과 환자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의료 공백 사태를 둘러싸고 입에 담기도 힘든 아주 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게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대생 동료들까지 비난을 했는데 글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스마트한 집단은 의사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스마트하니까 그만큼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예.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일부이긴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이렇게 국민과 특히 그 국민들 중에서도 환자들을 이른바 입에 담기도 그런데 개돼지 취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환자는요. 의사 앞에 서면은 울트라 을이잖아요. 뭐 돈이 많건 적건 뭐 지위가 어떻건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내 몸이 아픈데 이걸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니까 네.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환자는 고개가 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환자를 개돼지 취급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의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고 일부 의사들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상식적으로 도를 넘는 발언, 지탄을 받고 있는 건데 의료계의 입장이 나왔나요? 의료계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협회, 기획의사, 홍보의사 등은 매우 부적절하고 중단돼야 된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면에 의사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는 또 공식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좀 자중해야 된다. 이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의사들이 공동 대응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식적 입장을 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증폭시킨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것이 선뜻 이해는 안 가고요. 이 부분은 일부 의사들의 행위긴 했지만 국민들이 느낀 충격이라든가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에 게시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악의적 글에 대해서 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방법이 옳은 건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개돼지다 이렇게 특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이거 가지고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꼭 집어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 이거는 명예훼손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욕죄도 가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스토킹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도 그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악의적인 글도 문제인데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수사에도 경찰이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경찰은 이제 48명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요. 현재 32명, 3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블랙리스트 공개는 개인정보법 위반 사안도 되고 또 경찰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로 보는 거죠. 스토킹 범죄라는 게 이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 등의 이런 불안감을 유포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거든요. 경찰은 어쨌든 뭐 명예훼손이든 스토킹 처벌이든 개인정보보호법이든 지금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서 동료 의사를 비방하는 등의 글을 올리는 행위는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오토바이 폭주 행위를 벌인 폭주족 리더와 일당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난 3월에 부산 도심에서 폭주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2시간 이상 동안이나 오토바이 20대가 떼지어가지고 난폭 운전하고 폭주 운전을 했었는데 경찰이 CCTV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운전자들을 다 검거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46조의 3에 난폭 운전 금지 규정이 있고 그것보다도 더 46조 자체에 공동 위험 행위 금지라고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운전자가 그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되면 이러면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예. 이 주도했던 리더가 한 30대라고 하는데 예. 그 사람이 이미 구속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젊은 날에 재미삼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주도는 30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담자 대부분이 10대로 밝혀졌거든요. 향후의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그러니까 통상 형사 사건에서 10대들은 경미한 경우에 소년 사건으로 분류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예. 최근에 이와 같은 폭주적 범죄에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상의 공동위험 행위에 해당되고요. 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또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다. 네. 또 무면허도 있고요. 또 불법 개조한 것도 역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예. 될 수 있고 여러 범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 최근에는 벌금형이 다수 선고되고 있고 예. 또 이 가담 정도가 중한 경우 또 이번 사건과 같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 대해서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검찰이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 어떤 이유였는지 좀 설명과 함께 어떻게 판단 내린 건지 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박수홍 씨 형수가 박수홍 씨의 사생활 관련해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 어제가 결심이었어요. 어제 결심해 가지고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구형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10개월. 그런데 검찰이 이와 같이 그 실형을 구형한 이유가 일단은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채팅방이라고 하는 게 널리 전파되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피해자가 박수홍 씨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솔깃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 밝히긴 좀 그렇겠지만 굉장히 그 허위 내용이 박수홍 씨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겠다. 거기에다가 지금 박수홍 씨 형수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뭐 형수니까 도련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형수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징역 10개월을 그 구형을 했는데 형수 측에서는 비방의 의사가 없었다라고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전파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월 23일이 선고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형수 측에서는 계속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이 이제 직접 보고 들은 거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데에 해당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일반 명예훼손죄처럼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그 박수홍 형수가 주장하는 건 비방 의사가 없었다는 거하고 허위로 인식하지 않았다. 내가 그냥 이렇게 들은 대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걸 사실로 믿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 처음 맞붙은 TV 토론에서 날선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경제 문제부터 낙태권, 이민자 문제까지 미국의 굵직한 현안들마다 격돌했는데 이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며 토론은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경제 현안을 놓고 해리스는 트럼프의 대기업, 부자 위주 세금 정책을 공격합니다. Young families need support to raise their children. Opponent, on the other hand, his plan is to do what he has done before, which is to provide a tax cut for billionaires and big corporations. 트럼프는 최악의 물가 상승으로 경제를 파괴한 건 현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We've had a terrible economy because inflation which is really known as a country buster. It breaks up countries. 낙태권을 두고 설전은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트럼프는 52년간 미국을 분열시킨 낙태권의 주별 결정을 가능케 했다며 자찬했고 But what I did is something for
52 years they've been trying to get Roe v. Wade into the states. 해리스는 20개 주의 낙태 금지 조치가 트럼프 탓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When Congress passes a bill to put back in place the protections of Roe v. Wad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proudly sign it. 불법 이민자 문제에서도 내 탓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They allowed terrorists, they allowed common street criminals, they allowed people to come in, drug dealers, to come into our country.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cluding some of the most conservativ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Senate, came up with a border security bill which I supported.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 문제도 팽팽했습니다. If Donald Trump were president, Putin would be sitting in Kyiv right now. She hates Israel. If she's president, I believe that Israel will not exist within 2 years. 두 후보는 의료보험, 총기 규제 등에서도 격돌하며 예정 시간을 15분 넘기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미 대선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냐, 미국 우선주의의 귀환이냐. 관심이 11월 미 대선에 쏠리고 있는데요. 첫 TV 토론과 미 대선의 파장, 국제부 이태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모두 발언 없이 100분 가까이 두 후보가 쉴 새 없이 공방을 펼쳤습니다. 일단 외신들은 해리스의 손을 좀 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외신들의 평가는 해리스의 판정승이었습니다. 그 해리스가 전략적으로 승리를 했다는 건데요. 예. 결과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63% 대 37%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네. 그 등록 유권자의 63%가 해리스가 더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토론 전에는 50대 50으로 동률이었는데 토론 후 이렇게 극명하게 결과가 나뉜 겁니다. 아, 네. 근데 사실 트럼프 하면은 뭐 토론의 귀재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모습을 보면 해리스는 굉장히 조목조목 이렇게 짚어가는 모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뭐 기를 좀 잇는 듯한 평정심을 잇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이어졌거든요. 어땠나요? 네, 트럼프 후보를 보면은 그 TV 토론이 열리는 필라델피아에 이 토론 시작 한 2시간 전쯤에 도착을 하는 등 그 여유를 부렸습니다. 예. 반면에 해리스 후보는 하루 전날 토론 장소에 도착해서 그 트럼프 저격수로 불리는 참모들과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후보들의 표정을 보기만 하더라도 그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답을 할 때 마치 학생을 바라보는 선생님처럼 미소를 지으며 빤히 쳐다보거나 이 턱을 개고 고개를 흔드는 등 평정심을 잃게 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네. Wait a minute, I'm talking now. If you don't mind, please. Does that sound familiar? 네, 그 벌써 대선에 이 세 번째 출마하면서 여유가 넘친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지만 예. 이런 전략이 그를 당황하고 감정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 사실 토론 스타일이 굉장히 공격적이었는데 어제 모습은 뭐 공격적이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방어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 해리스에 조금 이 전략적으로 밀려서 트럼프가 이번에 좀 수세를 많이 보였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네. 이 발언 시간을 이게 보게 되면요. 해리스가 37분 41초 그리고 트럼프는 43분 3초로 트럼프의 발언 시간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공격에 쓴 시간을 보면은 해리스는 17분, 반면에 트럼프는 12분에 그쳤습니다. 이 공격수 트럼프, 방어는 해리스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의 공격은 생각보다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건 또 이번 토론회에서 좀 빛을 발했던 게 팩트체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마구잡이식으로 트럼프가 던지기식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토론의 중간중간에 사회자가 이 발언은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그건 어땠나요? 네, 결국 얼마나 이 사실에 기반한 토론이 이끌었냐가 승부를 갈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려동물 발언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And this is what's happening in our country, and it's a shame. 네, 그 트럼프가 방금 한 말은 이제 즉각적으로 사회자의 제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ABC News did reach out to the city manager there. He told us there have been no credible reports of specific claims of pets being harmed, injured, or abused by individuals. 네, 이번 그 토론을 보고 이 친민주당 성향이죠. 이 예. CNN은 트럼프가 해리스가 던진 미끼를 모두 물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지지자조차도 그 폭스뉴스 정치 분석가인데요. 오늘만큼은 해리스의 밤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공화당의 경선 주자였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해리스가 매우 잘 준비를 했고 트럼프를 토끼를 쫓아다니듯이 몰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 트럼프가 미끼를 물다가 이민자들을 뭐 반려견으로 취급하거나 이 사회자의 제지까지 받으면서 스스로 폭주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뭐 해리스의 판정승이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가 또 장점으로 내세운 게 외교안보 문제잖아요. 특히 재임 중에 북핵 위협 적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강점이 좀 발휘가 됐나요? 네, 트럼프는 이 북한이 자신을 되게 두려워한다면서 평소에 되게 자랑스럽게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and it is absolutely well known that these dictators and autocrats are rooting. 네, 오히려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가 독재자를 존경한다고 맞받으면서 자신의 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외교 분야에서도 해리스를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게다가 오늘 오전에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예. 뭐 이런 부분이 트럼프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TV 토론입니다. 이번 TV 토론 첫 TV 토론이었는데 해리스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 이번 토론은 트럼프 후보보다 19살이나 어린 그 해리스 후보가 이 트럼프 후보를 흥분시키거나 약점이 노출되게 잘 유도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한방과 결정타는 없는 판정승이라는 게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네. 또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가 추가로 TV 토론을 제안을 했고 성사될 경우 트럼프가 반등을 충분히 노릴 수도 있어 해리스의 이번 TV 토론 승리가 당장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미 대선 이제 50여일 앞으로 나가왔습니다. 뭐 앞으로 TV 토론도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지지율이 또 어떻게 바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제부 이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일 대학생들의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한일 미래세대 포럼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역사나 영토 문제에 비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기후와 우주, 사이버 분야 협력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론에 참여한 대학생과 대학원생 20여 명은 아직 과거사를 비롯한 여러 입장차가 있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는 긍정적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더 이상 내 바로 윗세대의 원수가 아니며 미래의 목표 역시 아니게 된 일본을 우리는 이중적이고 불안한 기반 위에 두지 않고 차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2004년 일본 문화 전면 개방 이후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인 만큼 민간 교류로 협력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양국의 K-팝이나 일본 애니메이션 팬층을 뛰어넘어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려 기후 위기나 우주 사이버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에도 단절되지 않는 끈끈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주최한 한일친선협회의 김태환 회장은 독일과 프랑스가 엘리제 조약을 맺고 청년 사무국을 설치해 교류를 활성화한 것처럼 한일 관계도 청년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대학원생들만으로 구성된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1977년 설립된 한일친선협회는 매년 한일관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왔는데 양국 청년들이 직접 토론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인천 상륙작전 기념 시가 행진이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일 오후 인천 동구 동인천역을 출발해 장갑차와 해병대 장병들이 줄지어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까지 1.4km를 행진했습니다. 올해가 인천 상륙작전 74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내년 75주년 국제 행사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의 참전 용사를 직접 만나보셨다고요? 네. 이번 행사에서 참전 용사를 대표해 회고사를 낭독한 이영환 용사의 인터뷰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선후배 전우를 언제 만날지 몰라 외출할 때는 항상 빨간 해병대 모자를 쓰신다면서 모자를 챙겨 나오셨습니다. 3년간 액자에서 꺼낸 적 없었던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도 꺼내 다셨는데요. 원하시는 모습으로 편하게 촬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촬영 때 꼭 훈장을 착용하고 싶다고 하시며 평소 신는 운동화 대신 구두까지 갖춰 신어야 한다고 진지한 얼굴로 자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8세의 나이에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해 서울까지 진군한 이 씨는 서울중앙청의 태극기를 다시 개양할 때 주변 경기작전을 수행했고 그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이 지킨 평화와 자유의 유산이 잊혀지지 않길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고양, 일부 충남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에 최대 80mm, 남부지방에는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늦더위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현재 중북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고 그 외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춘천과 강릉 2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요. 반면 충청 이남으로는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광주와 대구가 32도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추석 연휴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며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